중국 같은 경우에는 G2까지 올라가고 푸틴도 트럼프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자기들의 거점 기반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정보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군사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투사할 수 있는 이런 힘은 오직 미국만 갖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느끼는 위협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지 이런 거를 넘어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영종입니다. 본래는 그 북한 전문 기자를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저널리스트로서 또 전문 연구자로서 지난 한 34년 동안 축적해온 어떤 경험, 최신 정보,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관세를 15%에서 돌연 25%로 인상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미투자 특별법 한국 국회가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빨리 좀 속도 좀 내라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식으로 좀 거칠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25%로 올리겠다고 하더니만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꿔서 한국과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여지를 뒀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이런 수법을 쓴 게 한두 번은 아니죠. EU라든가 다른 국가들한테도 관세로 이렇게 엄포를 놨다가 얼마 가서 다시 풀어주면서 이제 협상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가는 건데요. 사실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작년 10월 29일 날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한국이 3,500달러, 3,50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5조 미국에다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딜이 됐잖아요. 그리고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서화되기까지 했는데 한국 국회가 이게 작년 11월에 이 특별법을 상정은 해놓고 2달 동안 뭐 우리 국회가 지금 조금 좀 어수선하니까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한 2주 전에 서울에 또 주한 미 대사관의 대리대사가 우리 경제부처에다가 빨리 좀 이거 하자 이런 좀 재촉을 했는데도 답이 없었고 또 1월 23일 날 김민석 총리가 워싱턴에 가가지고 벤스 부통령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벤스 부통령이 그 자리에서 미국 쿠팡이 한국에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이익 없게 해달라 이렇게 했고 김민석 총리는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특파원들한테 그거 내가 분명하게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다. 이래서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관세를 낮춰줬는데 왜 한국은 국회고 뭐 또 대통령 총리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일본하고도 좀 비교가 되는 거죠. 일본은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3월 달에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미일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3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다 투자하는 것, 1호 투자안을 이제 그때 발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예정돼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도 좀 진도를 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뭐 이민자 단속법 이런 것 때문에 좀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11월 중간 선거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 법원에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상호 관세라든가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이제 판결이 곧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세계 각국에다가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관세로서 우리 미국에 유리한 이런 입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나한테 좀 유리한 판정을 해줄 수가 없겠니 하고 사인을 보낸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란드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베네수엘라 정권까지 직접 타격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이건 트럼프식 제국 전략이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미국이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 또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야심,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자기 방식대로 입 밖으로 낸 거예요. 그런 속마음을 이제 표출을 한 거고 어떤 무력 또 이런 군사적인 조치를 통해서까지
그린란드를 자기 관할로 넣겠다는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사실 1867년에 이미 미국은 스워드 국무장관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 그때 이제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들였을 때니까 그린란드도 먹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1946년에도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행정부에서 사실 한 1억 불 줄 테니까 그린란드 우리한테 넘겨 이랬는데 덴마크가 거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뭐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이 대명천지에 트럼프는 지금 그린란드 우리한테 넘겨라, 아니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덴마크나 뭐 나토 국가, 또 특히 그린란드 주민들의 어떤 저항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이런 방식, 어떤 강압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 봐도 이거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미국은 우리와 같이 동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미국이 특히 우리와 동맹국인 관계인데 이게 적대도 아니고 뭐 러시아도 아닌데 그린란드 우리 나토의 영역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활동을 할 수 있나? 이래서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분열상, 이런 것들 대치하는 양상, 이런 게 나타나는데, 사실 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하고 이랬던 그런 무력, 근육질을 미국이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트럼프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의 이런 무력 행사 패턴이 뭔가 이렇게 로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두로만 해도 마두로 너 까불어? 내가 정말 공격한다 이래서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잡아갔잖아요. 근데 이란에서는 그렇게 반정부 시위가 나오고 알리 하메네이가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트럼프가 뭐 마치 개입을 할 것처럼, 뭐 유혈 사태가 나면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라도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가 유혈 시기가 한창 번지고 있는데도 시위가 요즘 좀 수그러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 자기 멋대로 정보를 해석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민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 우려나 공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행동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런 심리전을 뭐 그린란드나 덴마크뿐만 아니라 나토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런 심리전까지 지금 하면서 미국, 또 미국 대통령이라는 어떤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실제로 건드린 사례를 보면 트럼프는 말로만 위협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게 다른 국가들의 어떤 경고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이 결국은 레토릭으로 통하던 어떤 그런 국제 외교 질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군사행동으로 얼마든지 그게 이행이 될 수 있다, 엄포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런 힘의 미국 절대주의,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한 거를 넘어서 마치 과거의 어떤 제국주의 시절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뭔가 힘을 과시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압송하는 과정도 우리가 면밀히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뭐 항공모함을 만들고 뭐 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핵도 가지고 있고, 이런 미국과 마치 대등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G2까지 올라가고 푸틴도 트럼프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거점 기반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군사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투사할 수 있는 이런 힘은 오직 미국만 갖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느끼는 위협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미국은 이제 진짜로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당분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뭐 한 3년 남았죠. 올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제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이런 것들을 과거 뭐 이건 20세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지금 21세기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이런 게 중러뿐만 아니라
우방국으로까지도 이제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강대국의 후견이 없거나 아니면 좀 미국과의 관계가 느슨해서 이탈할 조짐이 보이거나 이러면은 미국의 트럼프의 힘이 가차없이 이렇게 주먹이 날아올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자기 영토처럼 다루는 순간 유럽이 가장 크게 잃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나토의 존립 위기죠. 나토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 동맹,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은 나토와 미국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 뭐 멀리는 중국까지 서로 이렇게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체제적으로도 이렇게 맞서는 듯한 이런 양상을 보였고, 특히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나 이런 침략 사태에서 보듯이 어떤 힘의 확장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나토가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미국의 그 야욕이라든가 야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진 거죠. 그린란드 사태가 나토 존립 신뢰를 시험하는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가 될 거다, 이런 유럽 쪽에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나토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규칙을 깨는 선례가 생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일방적으로 침범해가지고 강점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트럼프의 미국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맹 내부의 억제력,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덴마크, 그린란드의 동의 없이 지배권을 이제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현실화된다, 이러면은 나토, 미국 이 관계가 이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이해관계보다 미국의 즉각적 이익을 앞세운다면 이런 방식의 외교 군사 전략은 한국에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위험한 신호일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트럼프의 그런 정책에 편승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 교역상의 이익, 이런 거를 취할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어떤 실용 외교나 이런 것도 그런 거에서 어떻게 잘 좀 줄타기를 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되지 않느냐. 뭐 중국과 러시아 또 미국 사이에서 어떤 우리가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잘 좀 외교 전략을 짜보자, 이런 걸 텐데,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좀 우리로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반도 안보라는, 그리고 대북 억제, 남북관계 관리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칫하다 보면 이런 경제적 이익, 미국의 뭐 통상 압박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의 안보와 좀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통상과 북한 리스크를 맞바꿔야 한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자칫하면은 경제 문제를 조금 좀 이득을 취하려다가 큰 안보 위기 상황을 맞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 산업 투자 이런 것들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든가 또 대북 억제, 여기서 이제 구멍이 생기면 전략적으로 엄청난 우리에게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도 또 다른 국가들 쪽으로도 이런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미 국방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 일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은 한국이 오롯이 책임져라, 이런 게 이제 중심이잖아요. 핵 문제 이런 거는, 북핵 대응은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이 해줄 테니까 이거는 한국 너희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이게 결국은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지, 북한에 대한 어떤 도발을 제어하는 이런 거를 넘어서 중국 또 러시아를 견제하는, 쉽게 말하면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쪽을 좀 강화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그 돈,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3,500억 달러면 우리가 이제 핵 옵션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거친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안보 위기라든가 안보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노력이나 물질적인 이런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우리 원유의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은 점차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라든가 뭐야 다른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살 거를 이렇게 계속 늘려갈 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 언제까지 거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좀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운이라든가 조선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보 블록,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보 상황하고 패키지 산업, 그러니까 한미 간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뭐 투자 이런 부분을 관세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 이거를 좀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좀 잘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를 보자 김정은이 가장 떠올렸을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이 깜짝 놀랐을 텐데요. 마두로 전격 체포 사태를 아마 CNN이나 이런 걸로 생생하게 봤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김정은이 떠올랐을 거는 뭘까요? 저는 처자식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이런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기 뭐 북한 체제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나도 어느 날 미군 특수부대가 내가 있는 이 침실로 들이닥쳐가지고 부인 이설주 뭐 주애랑 이렇게 애들 있는데 끌려간다? 그런 악몽을 꿀 수밖에 없겠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아마 가장 먼저 또 챙겨봤을 거는 평양의 방공망. 야, 이거 미군 특수부대라든가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뭐 헬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막을 수 있어? 내가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 집무실이나 아니면 우리 관저에 미군이 침입하거나 불순분자들이, 테러 분자들이 침입할 때 막을 수 있어? 이거 점검해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호 라인을 좀 체크를 해 봤을 것 같습니다. 마두로도 뭐 자체적인 경호 병력뿐만 아니라 쿠바에서 심지어 경호원들을 배치, 또 우수한 인력들을 파견받아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가 다 그냥 무기력하게 총 한 방 못 쏘고 다 전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 북한의 우리 경호 체제는 정말 괜찮은 거야 하는 걸 점검해 봤을 텐데요. 때마침 통일부에서 북한 권력기구 변화 이런 거를 얼마 전에 발표를 하면서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곳이 4군데나 있습니다. 노동당과 또 군부와 뭐 경호처 또 내각에까지 있거든요. 여기에 4군데 기관 중에 3군데 책임자가 최근에 교체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회,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죠. 국무위원회 산하의 경호처에 있는 경무국, 거기에 책임자인 김철규를 해임을 했어요.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좀 놀라운 일이에요. 김철규가 누구냐? 김정은이 2018년 싱가포르 또 2019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 정말 중국, 러시아가 아닌 제3국에 이렇게 나가서 신변의 노출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서 경호를 총괄했던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 영상 보면 뭐 김철규가 현송월이나 뭐 이런 핵심 인사들 막 지휘를 하면서 김정은이 호텔에 도착하고 떠나고 회담장 도착하고 이러는 거를 정말 면밀하게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김정은 차 본네트 잡고 막 뛰어가던 그 장신의 그 경호원들을 다 총괄하는 위치였거든요. 이 베테랑을 날렸다? 이거는 경호에서 뭔가 허점이 발견됐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경호망을 좀 촘촘히 짜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도 언제든지 제2의 마두로, 평양판 마두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진짜 경고로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고 만약 직접 타격이 아니라면 무엇을 먼저 칠까요? 뭔가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 살짝 심리전을 하면서 좀 겁을 주고 있어요. 너도 마두로처럼 될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작년 말이었죠. 뉴욕타임스가 이상한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2019년 초에
미군 특수부대인 실팀 6라는 특수부대가 북한 동해안을 침투해서 김정은의 도청장치, 김정은의 그 거처에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뭔가 좀 알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도중에 칠칠 맞았을 것 같은데 북한 어부들하고 마주치는 바람에 발각될 것 같으니까 어부들을 사살하고 퇴각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평양이 얼마나 먼데 동해안에 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미군 특수부대들이 노린 거는 강원도 원산 해안에 있는 김정은의 특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19년 초면 김정은과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죠. 하노이에서 그해 2월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생각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산 특각, 별장에 김정은이 와서 뭐 전략회의를 하거나 이러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침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의 경호부대 뭐 책임자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볼 때 김정은이 아마 작년 말에 NYT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북한 경호 이런 쪽에서 체크를 못했다? 아니면 은폐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뭔가 좀 방비를 단단히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2019년 10월에도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IS, 이슬람 국가라는 그 아주 극악한 테러 단체죠. 거기에 알 바그다디라는 수괴가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정말 은밀한 그 거처에 있다가 사살을 당해요. 근데 놀라운 건 트럼프가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미군 특수부대 그 바디캠에 달린 이 영상으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핵심 간부들하고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랬으면 되는데 굳이 백악관 기자실에 올라와 가지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 바그다디가 개처럼 겁장이처럼 죽었다. 그리고 훌쩍이고 비명을 지른 뒤 자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와이프와 알 바그다디가 부인과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지하 통로로 탈출하다가 미군 특수부대의 추격을 받고 자폭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야, 정말 김정은이 가슴이 서늘했겠구나. 그때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뭐 북핵 이런 거 얘기하다가 잘 안 먹히니까 결렬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약간 비난도 했고. 그런데 8달 뒤에 알 바그다디 사태를 하면서 부인 3명의 아이, 김정은도 부인 있을 줄 알고 애가 3명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한테 진짜 콕 집지만 않았지 노골적으로 야, 너도 알 바그다디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사인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마두로 사태를 통해 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자기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경고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이 미국의 본토를 진짜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미국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방 폭격. 그리고 사실은 이 서방 국가 입장에서 보면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북한 같은 이런 체제를 대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심플하거든요. 그 핵심 수뇌부만 제거하면은 그 체제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작전을 해오면서 터득된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아마 앞으로 트럼프와 어떤 대립각, 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 상한선을 잘 설정해 놓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평양 방공망이 촘촘하고 경호부대가 두텁다고 해도 현대전에서 결정적 약점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김정은 체제의 약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청년 세대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이에요. 이것 때문에
대남 적대 정책도 하고 차단벽도 치고 한류 영화 드라마 보면 뭐 5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도 만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류 차원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작년 9월에 네팔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네팔 당국이 SNS 이런 거 차단하려고 인터넷 끊고 이랬던 거에 반발해서 일어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추스려진 느낌이 났는데, 작년 12월 28일 날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주도해가지고 일어났거든요. 일자리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이유로. 근데 네팔이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이란은 신정체제를 지금 3, 40년 유지해 오고 있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을 절대신으로 받드는 북한 체제하고 비슷하거든요. 종교적으로 똘똘똘 뭉쳐있던 이란에서 청년들, 신세대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북한 수령제 이거 우습게 하는 젊은 청년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아마 상당한 위협으로 느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난이에요.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사실 우크라이나에 뭐 그 대규모 병력을 보내고 무기를 팔고 이랬으면 뭔가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핵과 미사일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엘리트와 청년들, 뭐 MZ세대들까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런 걸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핵 문제입니다. 핵이라는 게 이게 양날의 칼처럼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뭐 국가 체제라든가 김정은 체제를 이렇게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자기네들 말로 뭐 보검, 보물 칼이죠. 이런 식으로까지 떠받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핵 때문에 북한 체제가 오늘 안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제재, 또 체제 위기 이런 거를 다 떠안게 된 것도 바로 이 핵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약점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면서 김정은 체제가 전에 볼 수 없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 압송할 때 사실 미국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디스컴버뷸레이터, 정말 뭐 금시초문인 이런 단어를 쓰면서 트럼프가 이런 무기를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원을 찾아보니까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무기를 마두로 대통령 압송 과정에서 사용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냐? 일단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그 일대가 완전히 정전이 됐어요. 그리고 통신망이나 이런 게 다 마비가 돼서 경호원들이 서로 통신을 못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경호 부대라든가 방공포의 포탄이라든가 총알이 한 발도 발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 무기가 정말 통신이라든가 무기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위력을 발휘했고요. 거기 있는 경호원들이 다 엄청난 두통을 느꼈고 코피를 쏟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다, 그래서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을 아마 접하면서 아무리 완벽한 경호망, 방공망을 갖춘다 그래도 미국의 저 정체를 알 수 없는 특수부대의 전력, 무기, 이거 좀 감당하기 어렵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지난해 12월 25일 북한의 핵잠수함 공개는 전력 과실하기보다 생존쇼에 가깝다고 봐도 될까요?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렸죠.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거, 거기에 이제 핵을 탑재해가지고 원자로를 가동해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이 가동되게, 한국이 건조할 수 있게 승인한 거, 이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고?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급해졌고요. 자기가 이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5년이 작년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곧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작년 12월에 급히 서둘러서 잠수함 선체를 공개한 거죠. 12월 25일 날 그것도 뭐 거의 연말 돼서 크리스마스 날 그걸 공개했는데 사실 잠수함이라는 게 제대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멋지게 도색이 되고 이렇게 외관이 만들어지면 정말 멋있거든요. 이렇게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빨간 벽돌색이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대로 이제 겉부분을 완성해서 도색을 하기 전에 방청도료, 그러니까 녹슬지 않기 위해서 거칠게 이제 미치를 해놓은 그 상태로 공개를 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 이런 게 있고, 내부적으로도 주민들한테 5년, 노동당 대회가 5년 만에 열리니까 그 임기 안에 뭔가 해놓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야, 대충 어떻게 빨리 색칠해가지고 모양 만들어서 내놔. 이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선보인 것 같고, 그 자리에 특히 이제 딸 주애까지 데리고 가서 했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북한 체제의 미래 안보를 위해 가지고 필수적인 거다. 이런 사인을 벌인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핵과 관련한 어떤 정책을 새로 내놓겠다고 최근에 이제 뭐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공언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도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는 핵 이제 거의 됐으니까 핵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 상용 무기,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뭐 전투기라든가 함정, 또 전차, 드론 이런 것들 앞으로 많이 만들 거고 거기에 주력하는 핵과 상용 무기를 병진하는 정책을 내가 9차 당대회 때 할 거야 이랬는데 또 이번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는 핵 관련한 거, 이거 무장력 강화, 핵 정책 노선을 강화하는 거 내가 이거 당대회 때 내놓을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아마도 뭐 국제 정세라든가 한반도 정세가 이제 요동치고 있으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